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진단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 도서는 제가 항상 진단 기준 살펴볼 때 보는 현대이상심리학 2판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볼 책은 잡았다 내가 술래야 라는 책인데요. 제가 처음 경계성 성격장애인 내담자분을 만났을 때 공부하면서 봤던 책인데, 사실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 경계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경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지인이라든지 연인이나 가족들을 위한 책이에요. 되게 쉽게 잘 쓰여져 있고 보시면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룰 거고, 오늘은 그 진단 기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참고를 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은 그냥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요즘 이제 읽고 있는 책인데, 경계성 선인성장애의 정신분석 심리치료라는 책이고요. 산지는 조금 됐는데 전문 서적이고 잘 쓰여져 있고, 어떻게 조금 치료적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서 천천히 읽고 있는 책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상담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내담자, 힘이 든 내담자분들이 경계성 성격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입원율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경계성 성격장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진단 기준 들으실 때 경계성 성격장애인 것 같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회피성 성격장애 영상을 찍은 후에 그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선생님, 저 회피성 성격장애인 것 같은데 상담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고 나 이런 장애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나에게 너무 증상이나 어떤 정신병리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진단 기준을 정말 살펴봅시다. 경계성 성격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9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건데 5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셔야 되고요. 생활 전반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야 되고 성인기 이후에 진단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1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적인 또는 가상적인 유기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필사적이라는 거는 내가 미친 듯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아니면 상상 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한 거를 가지고 저거는 나를 떠나려는 시도 같아, 나를 거부하는 시도 같아, 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라고 판단되면 이제 그거를 되돌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잡았다 내가 술래야에서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광장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서 있는 7살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광장이 많은데 7살 아이가. 아이는 어때요? 너무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차가운 시선으로 그냥 가고 있고, 나 혼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절박한 공포감을 항상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누군가가 말을 걸어줄 거예요. 너 혹시 엄마 찾고 있니? 길을 잃었니?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거의 구원자처럼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나랑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연인이나 중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너무 절박하게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려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안간힘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 안간힘을 쓴다는 게 꼭 막 매달리고 이런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매달리는 형식도 있고 애원하는 형식도 있고 뭐 자해나 자살, 협박같이 이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이제 강한 분노감이나 이런 걸 터뜨리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악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분노를 터뜨린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계에서 굉장히 필사적인 행동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진단 기준은 극단적인 이상화랑 평가절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강렬한 대인관계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자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한으로 애정을 주고 보살펴줄 그런 구원자를 굉장히 원해요.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을 이제 엄청 칭송을 합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이고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쭉 세우죠. 그러다가 어떤 부분 한 부분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한다고 느낀다거나 버림받았다고 느껴진다거나 실망했다거나 이럴 때 아예 다른 사람처럼 인식을 합니다. 당신은 악마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이제 양식이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잘 형성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상대방이 그거를 지속적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거나 격렬하게 관계가 진행되다가 단절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통합되고 일관적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거의 마지막 그 만남에 느끼는 그 사람에 대한 느낌으로 그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악마였으면 그 사람은 악마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 이미지나 자기에 대한 느낌의 불안정성이 심하고 지속적이다. 그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그 정서들이 굉장히 극적이고 강렬하게 변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이렇게 느껴지다가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느껴지다가 단단하게 자리 잡은 내 안에 코어나 중심이 좀 없는 느낌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성모의 가시나무 노래 보시면은 아마 어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을 쉴 곳이 없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너무 많은 모순된 나의 모습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텅 비어있는 듯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들이 2개 이상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뭐 마약, 뭐 담배, 뭐 이렇게 물질을 남용한다거나 과식을 한다거나 과소비를 한다거나 성관계가 굉장히 충동적이고 문란하게 일어난다거나 이런 충동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계인들은 그 만성적인 공허한 마음, 공허감을 느끼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항상 복작복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기분 전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동적인 행동들을 자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째는 반복적인 자살 위협 아니면 자살 시도가 나타납니다. 경계인들이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해를 하는 순간에 불안하고 격렬한 그런 정서들을 좀 잊을 수 있잖아요. 또 자기 자신을 벌하려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고 그것 플러스 이걸 통해서 상대방을 조금 통제하려거나 조종하려거나 이러한 이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자살 위협을 했는데 애인이 이렇게 찾아와줬다. 그게 강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욕구들을 조금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자살 행위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계인들이 자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면 약물치료, 입원치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째는 현저한 기분 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정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간헐적으로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몇 시간 동안 엄청 심하게 지속이 되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분이 나쁠 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는 이 화를 조금 인식하고 잘 중간중간 빼내서 화난 대상에게 적절히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감정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감정이 극단적으로 확 아주 강렬하게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7번째는 만성적인 공허감입니다. 내 안이 텅 비어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고 일관적인 나에 대한 느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감정들을 좀 지속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8번째는 과도한 그리고 부적절하게 심한 분노를 느끼고요. 그리고 이 분노를 좀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우라통을 터뜨린다든지 항상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이렇게 써 있는데 분노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감정을 굉장히 격렬하게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문장이 뭐였냐면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신체의 90% 이상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은 사람들과 같다.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분노감을 느끼고 화를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이제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화를 내므로써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두려움을 화로서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이런 화를 내므로써 나의 어떤 연약하거나 두려운 부분들을 좀 감추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인데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망상적 사고나 심한 해리 증상을 일시적으로 나타낸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현실과 좀 동떨어진 좀 망상에 가까운 사고를 한다거나 해리감, 내가 여기 있는데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오늘 뭐를 하고 왔는데 막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을 해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나랑. 비현실감이 들고 막 영화로 찍어서 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종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굉장히 상담을 잘 하시기로 유명한 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경계선 성격장애는 나는 안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지?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쉽지 않고 상담사한테도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경계선 성격장애의 서막을 여는 진단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셨고요. 다음에 2편, 3편, 4편 꾸준히 업로드 될 거니까요. 자주 오셔서 많은 이야기, 경험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